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학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학은 총 2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직업상담학의 첫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학은요, 직업상담의 개념, 직업상담의 이론, 직업상담 접근 방법, 직업상담의 기법, 행정까지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직업상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상담의 이론과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다. 직업상담의 기법과 행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직업상담사 자격 대비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상담의 개념입니다. 직업상담이란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개인의 직업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며 직업에 적응하고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하여 조력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직업상담사는요, 이러한 조력 과정에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적응하고 전환, 은퇴하는 부분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며 직업 생활 안에서 적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통해서 EAP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자, 직업 전환과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는 그리고 은퇴자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직 상담, 은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직업 상담의 목적. 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2차 필답형에서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직업 상담은 크게 3요인설로 진행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나중에 관련한 이론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안내 드릴 예정이지만, 자,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기본 원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6번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직업세계에 대해서 알기 위한 부분이 1번, 그리고 2번, 이런 부분이겠죠. 4번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3번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업상담의 목적은 직업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입니다. 자, 역할은 우리가 상담자 역할, 해석자 역할, 조언자 역할, 지원자 역할, 그다음에 정보 분석자, 처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6번입니다. 저희가 개발자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발자라고 하는 게 이론을 개발하거나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개발하냐면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다루고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관리자, 협의자, 그 다음에 연구 평가자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관리자도 또 시험에 나오죠. 관리자는 행정을 관리하는 거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지 내담자를 관리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들이 시험에 다루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영역은 저희가 첫 시간에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는 자격증과 대비하여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강의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직업상담의 과정. 자, 일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둘 다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문제에서는 객관식으로 보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보기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첫 번째 항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차에서는 다음 중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을 5단계 쓰시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나온 것을 단답으로 옮기시는 거겠죠. 그럼 보기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게요. 처음에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구조화한다. 자, 처음에 상담자, 내담자가 만나면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인사도 하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오픈하겠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합니다. 그게 구조화겠죠. 상담은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상담은 몇 번 만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의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구조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담자를 진단합니다. 자, 내담자를 진단하는 것은요. 문제 유형 분류 앞에서 제가 출제 기준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었는데요. 내담자가 지금 현재 문제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들을 또 판단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판단이나 용어는 사실은 쓰시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직업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특성들을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에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자, 상담을 한다는 용어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있겠죠. 중재한다, 개입한다, 상담한다, 처치한다. 실제 직업상담사 시험에 제시되었던 보기 중에서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로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표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3단계에서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평가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을 일반적인 직업상담 과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관진목계평이라고 써뒀죠. 그 이유는 2차의 시험에서 필답형으로 이 부분들을 5단계 쓰시오라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초두 앞자로 암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팁을 드리고자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들을 2차에도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표로 표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1차, 2차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대비하시면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2차를 수월하게 동차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정을 이제 두 번째 보기에서 풀었을 때는요, 위에서 했던 것들이 좀 단계가 조금 앞에서 붙었던 것이 뒤로 내려가는 것 뿐이지요. 그 플로어의 순서는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관계 형성 및 문제의 평가.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위에서 보셨던 1단계, 2단계를 합친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 및 문제의 평가라고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2단계로 그럼 올라갔겠죠. 상담의 목표 설정. 자,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라고 표현됐고요. 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훈수비라는 표현이죠. 워킹스루라고 하는데요. 이 훈수비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과정들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리고 종결, 그리고 추수지도는 뭐냐면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내담자와 만나서 상담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직업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표기법,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기법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직업상담학 관련한 전공서적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수자마다, 그 다음에 출판사마다 어떤 표현이나 표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시험에서 병기되어서 표기되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줄여와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객관식에서 보기로 제시되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목표, 기스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목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자, 직업상담사는요. 직업상담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요. 직업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언합니다. 그것을 그 예언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사례 개념화하고 이 부분들의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측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업적 발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처치는 직업 문제를 처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필요시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자극합니다. 자, 결함 유능은요. 단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6번. 구조화. 앞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구조화 중요합니다. 요거는 1차, 2차 모두 다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담에서의 구조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담의 제 본질, 목적 등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화는요. 상담의 목표를 정합니다. 네,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성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으로 좀 따뜻하게 내담자를 지지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논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의 성격일 텐데요. 이 상담의 성격은 결국에는 상담의 이론들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게 된다면 구조화라고 하는 게 상담의 전략, 그다음에 상담의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겠구나. 자연히 유추되시겠죠. 그게 이제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만날지, 상담 시간 얼마간 진행할 건지, 몇 회기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조화해서 다루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계 형성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제 관계라는 말보다 상담사들은 라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관련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 레포라는 표현들이 어색하진 않겠지만 오늘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를 하시고자 앉으신 분이라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레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담의 초기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근감, 신뢰감을 뜻합니다. 이 신뢰감과 친근감이 있어야 믿고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담에서 가장 기본 전제는 이 레포입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도 이제 관련한 용어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직업상담의 집단 직업상담 다룰 예정이라고 안내드렸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집단 직업상담은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집단 상담이란 뭐냐?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을 개인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로 만난다. 자,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자가 한 명만이 아니고요.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 인원이 커지면 보통 상담자 한 명의 코-리더라고 하는 부상담자 또는 공동 상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한 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 보기가 나왔는데 그건 틀린 말이었죠.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는 한 명과 다수 내담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한 명의 상담자와 다수 중에 다수가 몇 명이 적합하냐 시험에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6에서 8명, 7에서 9명, 10명 이내 이렇게 시험 문제의 답으로 선택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다 합쳐서 6에서 9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해봐도 9명 넘어가면 좀 어렵더라고요. 10명 넘어가면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지선자의 보기에서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6에서 8명이란 보기가 답인 적도 있었고 7에서 9명이 답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장점과 단점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1차에서는 객관식, 2차에서는 쓰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제가 별표를 띄웠죠. 자, 장점은요, 경제적이다. 뭐가 경제적이냐면요. 상담사가 내담자를 여러 번 만나니까 상담자한테도 경제적입니다. 상담자가 얄롬처럼 정말 유명한 상담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대기하셔야 돼요. 5년이면 이미 문제 다 끝났죠. 자, 그래서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얄롬도 묶어서 하는 거죠. 내담자를. 그렇게 되면 5년까지 대기할 필요 없겠죠.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도 상담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내담자 역시 그렇습니다. 실제 개인 상담을 받게 되면 내담자가 10회기를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회기가 확 줄어요. 그 이유는 집단 안에서 학습 효과도 있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동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상담의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담의 회기가 줄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간 면에서도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입니다. 학습의 기회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학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 집단은 개인 상담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른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의 특성상 상담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같은 청소년들의 동질 집단이 묶이면서 상담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은요. 동년차로 묶으셔야지.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과 고3이다.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학년이 같은 집단으로 묶어라 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집단 상담은 단점도 있습니다. 집단원들 모두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극도로 내성적인 내담자는 집단 안에서 이 상호작용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좀 파괴적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만 너무 과시하고자 해서 말이 많으시게 되면 집단에서 좋은 역동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집단의 압력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냐면 집단원이 이제 6명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 남았네?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집단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이네들과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집단에서는 응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응집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다가 괜히 뒤통수 맞을 것 같고요. 아직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5명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는 비밀을 얘기했고 힘든 얘기했는데 왜 너는 얘기 안 해? 이러한 무언의 압박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가 말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시나 이러한 용어들을 상담에서 쓰고 있다.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도 당연히 이 용어가 제시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밀 보장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 상담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서약서까지 쓰기도 하는데도 사람들이 친한 지인들에게 이렇게 건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단 상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요.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죠. 집단 상담이다 보니 개인 상담에 비해서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목표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목표가 조금 등한시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게 된다면 집단 상담에서 이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중요하니 이 부분들은 꼭 별표 띄우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집단 상담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는요,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톨버트가 있어요. 자,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2차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부처는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를 탐색, 전환, 행동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탐전행, 다음 중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단계가 아닌 것은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걸 제시하면 당연히 다른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탐색 과정에서는 뭘 하느냐? 나를 개방하고요.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을 확인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겠죠. 또는 나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단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자, 피드백이라 함은 집단 안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나, 그게 아닌가 보네. 내 특성들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자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자, 전환은요, 어떠한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고, 자, 직업 집단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끝났죠. 그 다음 뭐예요?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지식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명료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전환 단계.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은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어느 학자들이나 비슷하게 말합니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요,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을 세우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동을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행동 단계에서는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행동 실천 계획을 세우고요,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한다. 예, 맞아요. 행동을 취하는 단계도 보편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까지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에 대한 이해가 끝났어.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직업상담의 3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이 단계를 집단에 녹여서 말한 것이 부처다. 자, 톨버트는요, 5단계를 말합니다. 자, 5단계는요, 요 3단계에서 비슷합니다. 이걸 더 5단계로 쪼갠 거죠. 처음에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탐색.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죠? 상호작용.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했다라고 했잖아요. 부처가 비슷합니다. 개인의 정보 검토와 획득. 자,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했죠.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검토와 획득.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에서 의사결정했죠. 의사결정. 그래서 자, 상, 계, 직, 의 이렇게 해서 5단계를 말했다. 그래서
부처는 3단계, 탐전행, 톨버트는 5단계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별표 맞네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직업상담사가 내담자를 만나면 사실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셔서 처치,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가장 첫 단추가 바로 문제 유형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 분류가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분류, 보딘의 분류,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의 분류, 그리고 뭐 필립스도 있는데요. 요 세 학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윌리엄슨은 직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윌리엄슨은 파슨즈가 직업지도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 요인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이성적 직업적 상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 상담에서 중요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윌리엄슨은 4가지로 말합니다. 무불, 현, 흥. 4가지. 자, 무선택. 자, 내담자가요, 지금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무선택이에요. 불확실한 선택은요, 선택은 했는데, 모르겠어. 갈등 상황이죠. 혹시? 막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불확실한 선택. 3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내 능력보다 엄청 좋은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4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표기되고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 다른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흥미는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의 적성은요, 음치예요. 근데 가수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로 문제를 분류해 보았고요. 이 4가지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내담자의 문제 상태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분류하는 것을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 또는 직업상담 진단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는 용어 안에는 내담자의 심리검사 측정을 통한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딘은요, 정신역동 직업상담사입니다. 앞에서 출제 기준에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정신분석과 직업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통합되어서 나온 이론이 정신역동 직업상담이고요. 이 정신역동 직업상담에서 보딘은 무의식적인 이후에서 어떤 선택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업상담은 인지적 명확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직업상담사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과정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왜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지?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전단할 수는 없고요. 그걸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무의식적 동기는 바로 정신분석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해서 직업상담에다가 접목한 이론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딘만 제가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딘은 5가지를 말했다. 의존성, 자아갈등, 정보 부족, 선택 불안, 확신 결여 또는 문제없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의존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성격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면 의사결정 못한다. 그 다음에 선택 불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도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안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자, 그리고 확신결여 또는 문제없음. 문제없음과 확신결여 의미가 다른데? 라고 보여지시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내담자의 선택은 올바릅니다. 합리적입니다. 예, 그런데 상담사를 찾아와서 내 선택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결여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 5가지도 예, 문제에서 사지선다에서 고르시오 또는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크라이티스는 포괄적 직업상담사입니다. 네, 포괄적 직업상담사는요. 이름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모두 다 포괄했어요. 좋은 이론들을 5가지 이론들을 포괄했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 분류를 했던 사람이 크라이티스인데요. 크라이티스는 적응성, 결정성, 예, 여기서 이제 비현실성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현실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B자 지우시고 현실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적응성에 따라서 적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응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성에 따라서요. 결정을 이제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재다능, 다 잘해서 결정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서 결정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서. 네. 그리고 현실성에 따라서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부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형은 뭐냐면요. 내가 내 능력보다 너무 높은 일을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압형은요. 적성에 맞춰서 일을 선택했을 때예요. 불충족형은요. 내가 적성은 높은데 오히려 낮은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 분류했다. 자,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네. 비현실성이 보기에 나오지 않고 현실성이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유형을 총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유형 분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결정 과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자, 5단계죠.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의사결정한 뒤 선택과 결정, 실천. 이렇게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 분류를 보았고요. 특히 이 세 학자에 대한 문제 유형 분류는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상담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이론은 직업 상담이 상담이란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초 상담 이론과 그리고 직업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학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 심리 이론을 같이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명명된 대로 기초 상담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 상담 이론이랑 직업 발달 이론이랑 막 섞여 있으면 내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이론의 갈피를 잡지 못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초 상담 이론은 저희가 상담을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거다. 이유는 내담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관, 상담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기가 직업 상담이니까 그냥 상담도 아니고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과 관련한 이론도 또 배우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다루고 심리학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초 상담 이론을 배우실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사실 직업 상담으로 정신분석 이론을 다룰 일은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가끔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저희 필답형에서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출제된 경우는 있었지만 직업 분석 이론 자체의 중요도는 직업 상담에서는 사실 떨어진다. 하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의 최초의 근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게 정신 분석이다 보니 이 이론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보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신역동 직업 상담을 했을 만큼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정신분석 이론의 이제 변증으로
정과 반과 합에 따라서 다른 이론들이 나오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신분석 이론이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양학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영화나 드라마, TV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죠. 자, 프로이트가 인간의 추동은요, 동기를 따르는 행동이겠죠. 추동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리비도를 우리가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 아까 선택 불안이 있었죠?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이 결국에는 무의식에 남아서 자신의 성격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단어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죠.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런 말들 왜 발생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착되어서 나타난 게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격은 결정된다.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여겼고요. 프로이트가 말한 이 성격은 발달 단계가 있는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장복기, 성기기라고 하는 5단계에 걸쳐서 질적인 변화를 하고 그래서 성기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성적 리비도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이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발달 이론은 시험에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좀 언급드리면 처음에는 구강기, 리비도가 입이 집중되었다가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을 하는 항문기,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본 게 바로 남근기죠. 이때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남한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죠. 거기서 엄마를 근친상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증과 관련되어 있는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잘 승화시켜서 부모님들을 배우고 학습하게 되면 초자아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잠복기를 거쳐서 다시 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기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 구조를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3분면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이 억압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바로 신경증이나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식화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성격 구조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또 이것도 환원적 표현을 쓰죠. 환원적 표현으로 3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는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에고는 자아, 그래서 현실과 그리고 합리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초자아는 도덕성,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성격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 이게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 불안 3가지를 쓰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3가지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 불안입니다. 현실적 불안은요, 실제 제가 제 앞에 당면한 부분의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제 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시험이죠. 불안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자, 두 번째 신경직적 불안입니다. 불안. 신경직적 불안은요, 자아가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나의 이성이 원초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쾌락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과 이제 차치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쾌락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이게 무단 횡단을 했을 때 번칙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도덕적 불안은요, 원초화가, 그러니까 쾌락이 초자아, 도덕이겠죠. 양심이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보기 중에 고르라는 문제가 제시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방어 기제도 중요하죠. 방어 기제도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방어 기제는요, 이 내담자가 자아의 붕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방어 기제가 없다면 이분은 자아의 붕괴, 다시 말하면 이제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아를 그래도 보존시켜주는 기능은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방어 기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정말 많습니다. 책 한 권이죠. 그 중에서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설명한 내용들을 사지선다해서 고르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만 제가 추려왔고요.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부정, 부인. 어떤 현실 상황에 대한 걸 거부하는 걸 부정이라고 하고요. 억압, 억누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억압과 억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걸 말합니다. 나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릅니다. 억제는 의식적으로 억누릅니다. 자, 그러면 억압은 내가 이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조차 인식을 못하죠. 억제는 내가 지금 억누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억압과 억제 중에서 당연히 억제가 조금 더 세련된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합리화, 합리화는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정당하는 겁니다. 여우의 신포도 기제 아시죠? 여우가 높은 나무에 있는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못 따먹는다는 상황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 포도는 씌어서 못 먹어라고 변명을 하죠. 또는 달콤한 레몬향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레몬, 신 겁니다. 자, 레몬은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비어 있거나 쉬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표현할 때도 레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레몬은 나한테 좋은 게 아닌데 가지고 있다 보니 달콤하다라고 자위하죠. 그래서 자기 위한 방식, 자위 방식을 바로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 기제에 대해서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투사는요. 투사, 프로젝트,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에 기인한 것들을 남 탓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사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돼서 내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사. 여기는 없지만 내사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다 불편한 걸 내 탓으로 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치, 다른 말로 전위인데요. 자, 어떤 A라는 대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A 다시 다른 대상에게 B겠죠. B에게 바꾸어서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강에서 밥 먹고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 전위가 될 것이고요. 뭐 아빠가 회사에서 혼나고 나서 집에 와서 강아지를 걷어차거나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 전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착이라는 게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성격 발달 단계가 있었는데 그 발달 단계로 점점점 올라가서 성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에 머무르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착되어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성격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반동 형성은요,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거와 같이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 좋은 부분들을 가리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 방어 기제 중에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은 충분히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 기법은요. 통찰, 자유 연상, 전위 분석, 저항 분석, 훈습 해석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전위라는 말과 해석이란 단어입니다.
자, 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transference라고 해서 옮겼다는 뜻이죠. 뭘 옮겼냐면 내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자, 그러면 상담자는 텅 빈 스크린의 역할을 하여, 자, 여기서 텅 빈 스크린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프로젝터에 어떤 그 영상을 쏘려고 할 때 그 프로젝트가 알록달록하면 그 영상물이 보이지 않겠죠. 하얗게 백지와 같아야 이 영상물이 그대로 투사되겠죠. 자, 상담사는요, 내담자가 지금 무의식적 억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들을 의식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텅 빈 스크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시험 보기에 나왔습니다. 텅 빈 스크린. 자,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전이한다는 거죠.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 좋은 감정들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과거 중요한 나의 인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거는 대부분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으로부터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들, 이것들을 상담자에게 텅 빈 스크린으로 쏘아댑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이 전이된 상황들을요, 상담자가 해석합니다. 해석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문가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면의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의식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전이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이의 분석이 됩니다. 의식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전이와 관련되어 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역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전이 뭘까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게 역전이겠죠. 왜냐하면 상담자도 사람이고 과거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상담 과정 안에서 내담자가 동일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투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역전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전이는 해결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슈퍼비전을 받거나 교육 훈련을 받거나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역시 시험에 필답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을 보면 인간관은요,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의식이 남아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추후에 다른 학자들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결정된 사람을 바꾸기 어렵잖아. 그렇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반결정론을 취하는 상담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다르한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분석은 어쨌든 반론을 취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상담 이론에서 개인주의 심리학을 다루도록 할게요. 개인주의 심리학은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이론입니다. 아들러는요, 앞서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총체적인 존재, 그리고 성장한다, 창조적이다, 그리고 성적인 동기보다는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학자입니다. 아들러는요, 본인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몸도 많이 허약했고요. 정말 죽음에 직면했던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러는요, 허구적, 가상적이라고 표현하죠. 허구적, 가상적
최종 목적론의 목표를 가지고 인간이 성장한다,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펼치고 있고요. 인간이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면서 우월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다르게 성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번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들러의 인간관이 프로이트와 상반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과 상담의 목표 같은 부분들을 주요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활 양식은 이렇게 4분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4분면에서 활동 수준이 높은 거, 그다음에 낮은 거,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거랑 없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활동 수준은 높고요. 사회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요.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지배형. 그러니까 독단적이고요. 전제적이죠. 둘 다 좋은 것은요. 사회형.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성격이겠죠. 그다음에 활동 수준은 낮아요. 활동 수준이 낮아요. 근데 사회적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기생을 한다라고 해서 기생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획득형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의 특성들을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생활 양식은 충분히 내가 취사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직업상담 이론이 시작하는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고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과 개인주의 심리학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 이론들을 더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